자, 김영재 이토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와 함께 경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 정책,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부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달 말에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규모와 특징 그리고 좀 나라 살림살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 두 분의 살림살이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팍팍합니다. 예. 팍팍하죠. 예, 그래서 나라 살림살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이미 언론에 이제 수차례 발표되어졌었는데 내년도 그 예산 전체 예산안 규모가 677조 4천억 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3.2%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 3.2%가 많이 증가했는지 적게 증가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은 내년도는 한 4.2%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좀 적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예. 이 말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정부 살림살이도 좀 팍팍하다, 긴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지난해 큰 이슈가 되었던 연구개발 투자. 네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개발 분야 쪽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예, 예. 11.8%로 상승했고요. 예. 대신 그 사회 간접자본 뭐 간단하게 이제 SOC 투자를 하죠. 네네. SOC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3.6% 줄어들었고 또 아마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신문에 보면 사실 크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재량 지출을 해가지고 정부가 재량적으로 그러니까 경직성 비용을 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재량 지출이라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0.8% 증가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재정 정책의 목적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뭐 경기 뭐 활성화라든지 또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개발 네네. 이런 데 쓸 수 있는 자율적인 재량적인 지출 재원이 좀 줄어들다보다도 별로 안 늘어났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 예산이 적자입니다. 가계가 적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적자가 되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또는 금년도 전체적으로 우리 집에 예산이 적자다. 살림살이가 적자가 예를 들어 부채가 한 1,000만 원 늘었다. 예. 이래 되면은 힘들지. 일단 불안하죠. 네네. 빚을 내야 된다든지 네네네. 남이 좀 도와줄 가능성은 요새 잘 없으니까 힘들죠. 예. 그 정부는 특별한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적자 편성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이 2020년부터 네네. 그때는 갑자기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자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개 이제 GDP 대비 몇 %가 적자인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 신문에 많이 강조되는 게 가계 부채도 좀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렇죠. 정부 부채도 의외로 빠르게 증가한다 이거지. 요 이게 적자의 결과입니다. 근데 예. 지금 말씀 예. 중에 이제 재량 지출 증가율이 0.8이다. 예. 이게 미미하다. 예.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지출, 그러니까 뭐 경직성 빼고 약간 비상금 같은 거예요. 이게 자율적인 지출이죠. 그렇죠. 자율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적다. 그 예를 들어서 임금이라든지 예. 또는 뭐 연기금 이런 거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직성이라 그러죠. 예. 경직성을 뺀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재량 지출이 많아져야 어떻습니까? 특정 분야,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 대해서 재원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면 이제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데 생태계 조성하는 데 돈이 네네. 필요하다 투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재원들이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은 재정 정책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꼬리표가 다 달린 그렇죠. 예산들은 그렇죠. 빡빡하게 다 채워놨는데 그렇죠. 어떻게든 맞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 밥도 좀 사주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참 떨어지겠네요. 제한돼 있다. 그렇죠. 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이래 재량 지출 증가율이 낮은 이유 또 고금리하에서 좀 재정 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또 글로벌 허브 도시 주창하는 부산의 경우에는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왜 이래 재량 지출이 미미하게 증가를 했을까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정부가 할 일이 많이지 않습니까? 방금 네, 네. 우리 김동연 아나운서께서도 꼬리표 달린 거, 네. 국방 예산이라든지 그렇죠. 임금비라든지 공무원 임금을 안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뺀 것이 이제 재량인데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많아집니다. 근데 가계가 적자가 많아지면은 두 분도 느끼시지만은 뭔가 좀 불안하고 네, 네. 또 위험하고 어떻게 되지 이래 되지 않습니까? 정부도 비록 특별한 경제 주체이지만은 지속적으로 적자 편성으로 인해서 부채가 많아지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을 그 것 같아요. 모든 부담을 현 세대가 아니고 다음 다음 세대. 세대가 넘겨갈 수 있습니다. 네네. 이미 미국은 80년대에 많은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쌍둥이 적자란 말이 나올 정도로 네네. 정부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되는가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글로벌 허브 도시라든지 또 지방 소멸의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얼마나 그 지출이 많이 필요합니까? 다 돈이죠. 다 돈이죠. 네, 다 예산이고. 예,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음, 문제는 이제 2020년부터 그때부터 급격히 늘어났으니까 네네. 이제 좀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하나 제시하면요. 네. 그 재정 수지를 관리하는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예. 하나는 통합 재정 수지가 있고 하나는 관리 재정 수지가 있는데 통합 재정 수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겁니다. 네. 요게 이제 마이너스죠.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중이 GDP 대비 1.8%였습니다. 금년이 1.8%고 내년은 1%로 줄였습니다. 네. 0.8%포인트를 줄이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 재정 수지를 해가지고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보장성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다 포함되는 좀 더 큰 의미의 이제 정부 예산인데 이것도 금년에는 3.6%에서 GDP 대비 내년에는 2.9%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직성 경비 빼니까 재량적 지출은 미미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회복입니다. 경기가 잘 되면은 세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세금이 많아지면 정부 수입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재량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뭐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렇죠. 국간이 뭐 자연스럽게 채워지겠네요. 정부 맞습니다.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이제 그 줄이는 또는 예산 규모를 소폭으로 증가시키고 재량 지출을 미미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보세요. 지난 2008년도에 남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국가 재정이 파탄에 나버렸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재정도 어떠한 준칙, 규정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된다. 재정 준칙이라 그러죠. 네네. 예. 이 재정 준칙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현재도 어렵고 미래 세대도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제 뭐 기획과 혁신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교수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뭐 적자가 얼마고 가계가 대출이 얼마고 예. 뭐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예. 선진국에 비교하면 예. 아직까지도 좀 버틸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 예, 이거는 너무 이제 대별되는 예. 판단이어서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역시 우리 김동현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문제를 사실 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톡에서도 부채는 항상 모든 형태의 부채는 위험하다 이야기했었고요. 예. 지금 가계 부채는 GDP하고 맞먹습니다. 2,000조 원 맞먹거든요. 네네. 예.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 공공 분야의 부채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부채의 증가 규모가 지금 현재 미래의 국가의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 개인적인 판단은 예, 불안하다. 학자로서 예, 불안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대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줘야 되는데 네네. 80년대 미국에서 쌍둥이 적자로서 재정 적자와 대외수의 적자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경기 회복이었습니다. 네. 사후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처방을 하도록 잘 안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경기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되게 어렵고요. 네네. 예, 어렵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상당히 불안하다. 상당히 불안하다. 불안하다. 예. 예, 그럼 이래 어쨌든 정부의 재정 정책 수단이 약화되는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는지 이런 부분 참 궁금한데 통화 정책이 대신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교과서에서나 현실적으로 그 경제 안정화 정책은 크게 재정 정책 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기준금리를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무려 2%포인트, 2%가 차이가 납니다. 네네.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리나 그게 뭐 초미의 관심사이고 예, 예. 지금은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리고 있죠. 이번 달에 그렇죠. 아마 내릴 가능성이 예. 높은데 그러면 미국이 내리는 경우에 과연 한국이 바로 내릴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최근 언론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 네네. 가계부채 문제는 좀 심각하다 그랬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네. 이것은 그 금리를 낮추게 되는 경우는 더더욱 악화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실 금리를 낮추어서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또 세수가 늘어나고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과연 중앙은행이 이렇게 할 것인가? 또는 정부는 뭐 당연히 원할 것 같고요. 네. 중앙은행 할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지방으로 볼 때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지방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부동산도 안정화되어 있고 그 경기가 또 힘들고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제 부동산 그렇죠. 예, 상승이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많이들 예. 그러니까 기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 실제로 나라로 보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이런 거시 경제 정책들이 최근에 와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또는 부작용들이 많죠. 네네. 예. 그러면은 정부가 앞으로 좀 경기 회복하고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 예. 바람직한 정책 방향. 예. 지금 뭐 금리 그리고 지금 대출 다 묶어놨거든요. 예. 금리는 못 내리고 뭐 못 올리니까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거시 경제 정책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미 이제 뭐 교과서에서도 주장하는 게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미시적인 정책.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두 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DSR, 부채 상환 비율이라 그러고 그렇죠. 또는 DTI, 소득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인데 이것을 좀 더 차별화시키고 특성화된 예를 들어서 뭐 업종별로 한다든지 지역별로 한다든지 또는 소득 계층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네네. 어떤 경우는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요 차별화된 어떤 그 통화 공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은 저는 뭐 이것 말고 그러니까 DSR에 어떤 파생된 것 또는 DTR에 파생된 것 플러스 다른 미시적인 정책도 더 개발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 이건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고 지금도 중요하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은 심각하죠. 네네. 예, 심각하고요. 플러스 이 모든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게 경기 활성화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네네. 여러분 가정도 좋아지고 국가 세수도 많아지고 또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경기 저희 활성화하려면 우리나라는 예, 지금 반도체 수출은 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리에 보면은 밤 7시 넘어가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게 소비의 감소죠. 예, 소비가 그러니까 이게 발생 안 되죠.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는 산업 구조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출을 주로 하는 데는 좀 중견 내지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부산 같은 경우는 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가 좀 약화되거나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가 하나겠고 또 경기 활성화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은 적절한 거시정책 플러스 미시정책인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수출. 예, 정진 정책입니다. 네, 이 네. 미국은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그 수출은 잘 되는데 왜 지역에 있는 이런 뭐 방금 말씀하신 거리는 왜 한산하냐. 어두운가 한산한가 네. 요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미시적인 정책이 더 발굴해서 지역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또는 경제 주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좀 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융 정책도 마찬가지고 재정 네네. 정책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그렇지만 지자체도 그럼요. 오늘 저 예. 교수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진짜 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실제로 체감이 안 돼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참 경제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마지막에 한숨이죠? 예, 참.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생각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부산대 경제학부 김용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갈차집의 18,498회 김예지였습니다.